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하루하루 시장이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금 상당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하루하루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어제 1% 하락했으면 오늘 다시 또 1% 올라가고 하는 그런 변동성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단은 3대 지수가 지금 이제 5시 59분 42초 지나고 있는 가운데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79%, 나스닥이 1.04%, S&P 500이 0.76%, 그리고 러셀 2000도 1%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물론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AMD의 주가는 폭등, 인텔 주가 폭등, 퀄컴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면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샌디스크의 주가가 또 밤사이에 많이 휘청이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또 AMD와 메타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메타 얼마 전에 엔비디아 루빈 칩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는 AMD까지 손을 뻗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셈법이 복잡한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국장이 워낙에 좋죠. 삼성전자가 어제 20만 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를 장중에 또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미장을 왜 하냐 이렇게 답답한데 미장 재미없다. 수익률 지금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미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미장에 있어서의 흐름은 계속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가져가되 국장의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가 아니라 계속 중장기로 한국도 오르고 미국도 좀 우상향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상승 일단은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이야기들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지금 밤사이 있었던 시장의 평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월가의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반등을 했어요. 네,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반등을 했다는 거는 그동안 계속 빠지던 섹터가 올라왔다는 뜻이잖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조금 올라왔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가 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사실 미장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응원하기보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은 유동성이 엄청 많은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AI가 좋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살짝 소프트웨어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만약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바닥을 조금 잡았다고 한다면 그럼 그쪽에서 약간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의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은 사실 샌디스크는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여러 가지는 있어요. 네. 거기에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개별적인 이슈를 떼놓고 봤을 때 어떤 시장의 큰 범위에서 본다면 조금 많이 올라간 섹터에서 약간 좀 빠진 섹터로 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의 시나리오는 오늘로써 약간은 조금 힌트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는 어마어마한 수급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정말 놀라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결국에는 국내 증시 한국이랑 미국이 디커플링 됐던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좋아서 미국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안 좋고 하드웨어, 인프라, AI 인프라가 더 좋아서 한국 쪽으로 수급이 많이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 당장 돌아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가는 수급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쪽에서 이게 계속 갈 건데 이게 왜 못 가? 왜 주가가 왜 빠져?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수급은 또 우리 마음대로 그 EPS대로 또 가지는 않을 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실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뉴욕 증시는 올랐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쭉 갔다고 보시면 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타코성 움직임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또 시장에 어제의 하락을 유발했다면 그러면 오늘은 그걸로 인해서 반등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오늘은 AMD가 히어로였죠. AMD가 8.8% 급등했는데 근데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쵸. 예, 차트상으로 잠시 후에 보시면 뭐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온 거라서 그래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또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 또한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쵸. 예, 예, 돈을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지분과 칩을 교환한다. 네, 맞아요. 워런트라고 해서 지분으로 주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면은 또 이거 빚이네, 부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AMD가 또 애매한 그런 약간 아쉬운 뒷맛을 좀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긍정적으로 다 올랐으니까 러셀 2000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한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4.038% 부근에서 움직였고 달러는 조금 올라오려다가 말았습니다. 97.8 선에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타코라는 게 있었어도 어쨌든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계속 있는 거니까 아직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뭐 급격하게 회복되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금 가격도 1%의 하락, 은 가격은 0.7%의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와 금리와 금, 은은 뭐 거의 어제는 변동이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 제일 궁금한 건 유가죠. 유가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이 흐름이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여전히 긴장감을 또 유발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이번 주가 이란과의 이슈 중에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66달러 선에서 고점 경신한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요게 이제 방향성을 좀 드러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비트코인은 네 바닥권 움직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64,000달러. 뭐 간밤에 63,000달러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게 진짜 만약에 6이 깨지면 5자로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좀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사야죠 뭐. 그쵸. 뭐 어떡해요. 여기 이렇게 강한 지지대가 있어서 일단 이게- 여기서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고는 있는데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이겠죠? 네. 작년에 5만 달러대가 있었나? 제가 있었나? 여기 있겠죠? 기억이 맞다면 5만 2000 달러대가 있었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2024년 재작년이었구나. 24년도 2월에 있었네요. 그때 5만 달러 갔을 때도 다들 관심이 정말 1도 없이 비트코인이 역시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5만 달러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쵸. 과연 뭐 그때 그랬다고 지금 또 그렇다라는 그쵸. 법은 없으니까 음. 뭔가 이제 관련법이 빨리 통과가 되고 이제 관련해서 제도적인 얘기들이 좀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쁘잖아요. 그렇죠. 관세 얘기하랴, 이란 맞아요. 대응하랴 너무 바빠가지고 코인 쪽은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어쩌면 뭐 중간 선거 스케줄 맞춰서 좀 올려줄 수도 있겠죠. 또 표심을 트럼프 믿고서 투자한 사람들도 그럼요. 있으니까 네.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싹 당기네. 예, 근데 저는 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반기는 국내 증시가 유리하지만 하반기로 점점 넘어가는 구간에서 미국 증시 쪽으로 수급이 또 조금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일단 중간 보고 선거 있어요. 네, 일정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변동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월가 매일매일 좀 시각들도 조금 어떻게 하반기에는 좋다라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기도 해서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동수는 계속 있으니까 매일매일 좀 챙겨보면서 그 흐름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지를 점쳐봐야겠죠. 네. 네.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로픽. 요새 이제 엔트로픽 키워드만 나왔다면 또 뭐야.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을 드리려고 제가 또 탑으로 가져왔습니다.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코워크가 이제 많은 많은 소프트웨어를 죽인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제품이죠. 근데 그게 이제 플러그인을 출시하면서 플러그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새끼? 이런 것들이잖아요. 새끼. 그래서 자식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소프트웨어 또 불안하네라고 하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좀 맺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투잇, 그리고 엑센추어, 그리고 도큐사인 이런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위기를 조금은 돌파해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시장에는 엔트로픽이 다 소프트웨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는 거다. 라는 측면의 메시지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다 이렇게 지금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바닥이지 않을까 꿈꿨던 게 계속 박살을 내면서 내려온 건데 어쩌면 이번에는 또 바닥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을 또 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클라비오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만지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이제 구글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또 위기를 돌파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렇게 조금씩 뭔가 바닥일까라는 투자 심리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의 이유는 급락했던 종목들의 반등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급락도 과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관련 그 기업들한테 이제 약간 좀 불안한 대출을 내준 기업들에 대한 ETF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공매도를 풋옵션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예측을 해서 얘네 진짜 많이 흔들리겠어라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건데 근데 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이 정도면 또 좀 과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탐리도 V자 반등 얘기했던 거군요. V자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V자는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소프트웨어가 바닥은 조금 잡을 만하다. 라는 측면에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V자를 하기에는 지금 우려가 너무 많아요. AI에 대한. 그래서 V가 동그라미가 좀 이렇게 뾰족할 수도 있고 U 정도? 약간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되면 V일 수도 W일 있고. 수도 있고 U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공매도가 과열됐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이제 슬슬 인식을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시트리니 리서치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전해드리면서 시트리니 리서치 저 처음 들어봤다. 그리고 이게 블로그 글 같은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 2028년 6월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걸로 거기에 언급됐던 기업들을 다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테마주 올라갈 때처럼 역으로 마치 이거 지목받으면은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울프 리서치도 반박을 좀 했습니다. 시트리니의 주장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초기 마진 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프리미엄 AI 기능은 점점 더 기업 소프트웨어와 고객 워크플로 전반에 걸쳐서 표준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고 의외로 실업률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수요 충격보다 긍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물리적 투자 사이클로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반도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해서 수요가 뒷받침되고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8년에 뭐 그런 완전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였는데 울프의 대안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될 것이고 뭐 이 실업률 또한 새로운 그런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다시 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악순환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는 그치 뭐 이게 너무 우리가 좀 과도했지 라는 메시지 쪽으로 조금은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소프트웨어의 악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AI 캐펙스 투자와 그 하드웨어 투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거를 얘기예요. 걱정하는 만큼 네.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크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간다고 쳤을 때 당장 뭐 2025년에는 캐펙스 전망치 초과 달성했지만 2026년에도 과연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력 자재 규제 같은 것들이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가 조금 만약에 대규모 AI 구축이 둔화된다면 투자 AI에 대한 우려로 타격을 입은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쵸. 반도체나 산업재처럼 많이 올라간 주식의 주가는 반대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물론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칠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우려가 씻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무조건 좋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하드웨어가 무조건 급락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어떤 소프트웨어의 위기 속에서 이 정도는 과하다 정도의 분위기고 그리고 또 지금 투자가 너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제이미 다이머는 또 뭐 금융위기 전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일부 기업들이 너무 위험한 대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블루아울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들 보면서 BDC 기업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AI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래서 투자자들의 우려 1위가 또 AI 버블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요게 어쩌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버블론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뭐 캐펙스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서 AI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꿈과 같은 그런 현상을 제공해 주진 않을 것이다 였는데 사실 지금은 이 시작이 엔트로픽의 클로드에서 시작이 된 거고 AI가 다른 것들을 죽일 수 있다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AI 버블론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AI가 빨리 성장하느냐 늦게 성장하느냐의 차이지 AI를 놓고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년을 뒤돌아보면 AI 버블론이 나왔을 때가 항상 이제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조금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제 머리로는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산업에 네. 혁신적인 이렇게 변동이 생길 때 과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때 뭐 마차나 인력거 사업을 운영하셨던 회사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산업이 있고 그렇죠.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도태될까를 미리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뭔가 있긴 할 텐데 네.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든다면 그냥 관련한 산업에 전체적으로 일단 두루두루 투자할 수 있는 ETF로 담아두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나중에 고르면 되지 지금부터 저기가 망할 거야 미리 팔고 그쵸, 막 그쵸. 미리 사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시장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해보면 그 우려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너무 밀어놨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조금씩 다시 조정작용을 거치겠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네. 하드웨어 쪽의 수급은 또 조금은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시장 일각에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뭐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프 리서치와 또 이 시트리니 리서치의 규모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까봐 찾아봤더니 뭐 울프는 압도적으로, 여러분도 네. 잘 알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울프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배라서 음. 약간 천천히 가고 음, 전체적으로 그런 거시적으로 것도 있겠네요. 보고 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연기금 전략으로 볼 수 그쵸, 있겠고 그쵸. 시트리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제트 스키 같은 거 있죠. 제트스키 쫙 맞아요. 타가지고 기민하게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어그로도 아니면은 좀 착 빠지고 끌고. 예, 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트리니 리서치의 그 내용들이 완전 허구다라고는 그건 볼 수 뭐, 없고 예. 그들의 또 시각에 맞는 또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리서치 회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들 현명하게 좀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제지표 하나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91.2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예, 근데 어쨌든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갔다는 건 소비자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점인데 이걸 보고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소비 심리가 좋아지면 또 인플레이션을 또 걱정하는 건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꽂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보니까 이거 어제 제가 차트 보고 좀 신기했는데 소고기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올랐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소고기만 이렇게 올라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또 할 만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뭐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호 간섭을 이용하는 암흑 수송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쪽으로 계속 수출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 고조된다는 점에서 이게 약간은 조금 이게 역설적이죠. 예. 이 공급이 늘어나는 건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유가에 대해서 계속 불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 최근에 유례없는 그 콜옵션 베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지금 더 올라갈 것 올라간다. 같아.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냥 추세적으로 봐도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가 앞으로는 그런 게 있죠. 그 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돈이 필요가 없다. 에너지가 곧 돈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뭐 그게 단순히 뭐 이 원유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광물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AI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다 이러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뒤의 그림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추세적으로 저는 유가가 올해 안에는 지금보단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추세를 유지하면서 뭐 70달러 근처까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수요도 저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면은 좋은데 네. 포커스가 또 약간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쵸? 이럴까봐 또. 근데 사실 물가의 상승은 저는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연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결론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도 공감을 해서 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뭐 AI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것들보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당장 증시 조정 우려가 사실 제일 큰 위험이다. AI 버블이고 뭐고 그것보다 지금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조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경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AI가 들어오면서 고용과 물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도기 안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좀 걱정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는 S&P 500 기준으로 로이터의 이건 설문조사긴 한데 올해 말 기준으로 7,5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7,500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코스피랑 지금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네. 코스피도 7,500점 막 나오는데 네. 근데 S&P 500은 이미 7,00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속
상승, 뭐 상반기에 좀 조정받다가 하반기에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속 상승. 네. 그 키워드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코스피가 먼저 올라갈까, 과연 S&P 500이 먼저 7천을 돌파할까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관세 어떻게 지금 뭐 글로벌 관세 10% 얘기하다가 다시 15% 얘기했는데 다시 10%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하라는 진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참 보고 있으면은 참 재밌는 사람이다 싶다가도 이게 관세라는 걸로 이렇게 장난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도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기사를 CNBC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5% 일괄 관세를 한다고 했더니 뭐 10% 한다 그랬다가 15%로 올렸더니 화요일에 관세 발효된 걸 보니까 10%더라. 일단 그 행정명령 서명한 게 10%였잖아요. 관세율이 10%였어요. 그래서 발효된 게. 그러면은 그냥 10%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어쨌든 15일가 다시 10으로 발효했는데 열어봤더니 10이어서 그래서 또 뭐 유럽 증시가 또 올랐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같은 생각을 다들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트럼프는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클래식 타코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은 관세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미국에서는 계속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의 작은 돌발 행동에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돌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발 행동이라고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관세를 놓고 조금 뭐 이런저런 좀 강경한 스탠스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도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만 완화해주면 뭐 크게 뭐 싸울 생각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셜로 말한 건 아니지만 미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을 위해서 좀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되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좀 예쁘게 좀 포장돼서 논란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죠. 대한민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장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밤 9시여서 계산해 보니까 한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늦게 하네요, 국정연설을. 그러니까요. 왜 밤 9시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 11시인데 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이콧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페덱스가 약간 총대를 맸어요. 정부 상대로 관세 환불 소송을 이게 관세 위법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덱스 본인들이 감내했었던 그 네네. 비용에 대해서 근데 그 계산법이 진짜 복잡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소송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take years라고 몇 년은 아마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메시지는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내의 여론도 만만치는 않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한창 지지율 좋을 때는 뭐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한테 너네 관세 이거 얘기해서 태클 걸면은 큰일 나, 혼나 이러면서 월마트가 그때 막 관세 따로 표기했다가 그거 막 지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페덱스가 소송을 한다는 점에서 뭔가 미국 내부의 트럼프 지지율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안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러면 이제 좋아지게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지들을 뭘 고려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수가 빌 수밖에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안보 관세를 다시 챙겨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이제 어제 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좋았잖아요. 중국 제재. 중국 배제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미국의 한 6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좀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물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 일기 때랑 똑같네요. 일기 때도 뭐 중국에 대해서 뭐 그쵸? 막 세탁기 뭐 예. 품목 되게 세부적으로 해서 관세 막 매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6개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 다 여기 익스클루시브 붙어 있듯이 단독 보도라서 뭐 명확한 오피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마 오늘 뭐 국정연설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후보들이다. 네. 그리고 막 미국에서 지금 여론 중에 데이터 센터 AI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비용 절감 방안을 발표한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광물 얘기 간단히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AI 하려면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뭐 반도체 칩도 중요하지만 광물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준 가격을 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협력을 많이 해놨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랑 협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 가격을 맞춰서 좀 가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본주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관점이기는 한데 그만큼 미국이 물가와 AI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시도해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베네수엘라도 3월에 원유 수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러면 유가가 조금 안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AI는 AI대로 해야 되고 AI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건 또 지지율 때문에 물가대로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이 AI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패권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방점을 찍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상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와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요. 이게 물량이 확대가 되는 베네수엘라 이슈를 보면은 유가가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네. 전에 베팅했었던 그 흐름을 보면은 또 이게 또 유가가 올라가려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유가 추이는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AMD가 밤사이에 정말 핫했어요. 메타와의 그 계약인데 맞습니다.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계약.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네.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억 달러는 어느 정도인가요? 1,000억 달러요? 그러면 한 그러니까 6기가 정도면 0세개 붙이면 되니까 이게 막 1조, 엄청 큰 거죠? 100조. 예. 한 150조 되겠네요. 150조. 네, 150조 원 정도. 이제는 뭐 투자했다 하면은 그냥 뭐 100조, 200조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앵커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메타가 엔비디아랑 그렇게 한다더니 그것도 풀스택으로 가져간다더니 갑자기 또 AMD랑은 또 GPU 계약을 이렇게까지 크게 체결할 일이 뭔가 싶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지분으로 묶고. 맞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게 제가 뭐 영어 쭉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아닙니다. 일단 그 워런트라고 하는 지분 계약을 통해서 AMD 쪽이랑도 같이 메타가 좀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AMD 칩을 받고 메타의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MD. 이게 사실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메타의 지분에 대해서 AMD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 근데 AMD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메타랑 손 잡는 거는 결국에는 경쟁에 도태되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네. 어떻게 해서든 칩을 해야 납품하고 되니까. 싶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게 돈이 오가는 일이 아니어서 그쵸. 지금 당장 현금이 오가는 일이 아니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 의구심을 또 가졌던 거죠. 돈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또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돌고 돌리는 그렇죠, 합산 그렇죠. 돌리기냐 예. 이런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아까 얘기했던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뭐 바퀴벌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네. 다 너무 이렇게 꼬여 있고 뭐 약간 과도한 투자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있기는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뭐 메타 입장에서는 그만큼 급하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서 로젠블렛에서는 이제 AMD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AMD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미주에서는 이거 그냥 헤드라인 효과야. 그러니까 뭐 메타랑 뭐 6기가와트 그다음에 뭐 1,000억 달러 이러니까 엄청 좋아 보이지. 근데 사실은 헤드라인만 보고 시장이 그냥 반영한 거지. 따지고 보면 이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거 하락 요인인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한테 악재인가 싶은데 엔비디아 주가도 또 올랐잖아요. 뭐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3월 중순에 엔비디아 GTC까지 있어서 사실 메인 이벤트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AMD의 상승 여력은 또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좋게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는 그걸 가져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뭐 물론 AI 하겠죠. AI 열심히 하겠지만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는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또 스테이블 코인 뭐 요즘 코인도 안 좋다는데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스탠다드 차트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28년까지 2조 달러까지 무려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그 AI와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관점에서 또 국채 수요에 대해서 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 원래 트럼프 정부 들어올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지지를 보낸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 더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늦춰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인프라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게 지난 분기까지도 올타임 하이를 찍을 정도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계속 인프라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보기에 요거 이제 우리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좀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본 김에 그 빅테크 기업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알파벳은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서 휴스턴, 댈러스, 샌앤토니오, 올랜도 같은 지역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가는 알파벳은 사실 최근에 미리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흥미로웠던 거는 첨단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데이터 센터도 아니고 친환경인데 심지어 첨단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원래 데이터 센터에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냉각수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첨단 공냉식 기술을 활용해서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AES가 개발한 새로운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AES가 이 풍력이라든지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미리 인프라를 많이 잡아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이랑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를 미리 좀 갖춰놓고 있었던 이런 유틸리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요즘 괜찮거든요. 그래서 AES라든지 엑셀에너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와 이런 전력과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이건 되게 작은 종목들이지만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갑자기 또 스페이스X랑 협력을 한다고 하네요. 스타링크랑. 스페이스X랑? 네, 뭐 우주를 가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케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그 통신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들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좀 선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쪽을 이미 스타링크가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해서 그쪽에다가 AI도 좀 이식을 하고 장기적으로 AI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범위한 전략이다라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주가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뭐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 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 어떤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났던 건 이제 또 다음 달에 MWC 오는구나 이러면 IT 쪽이 또 주목을 받겠구나라는 부분도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우리 채 GPT라고요. 여러분 채 PD님이 되게 열심히 헤드라인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채 GPT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채 PD, 채 GPT 응원해 주시고요. 언급을 살짝 했었죠. 아까 AMD 얘기하면서 네. 메타가 AMD와 손을 잡은 이유는 얼마 전에 분명히 엔비디아 루빈칩 써서 그러니까요.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견제, 엔비디아와 AMD 두 쪽 다 손을 잡고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심사죠. 그렇죠. 일단 메타 입장에서 사실 메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견제라기보다는 뭐 둘 다 이제 그만큼 필요하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메타는 또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앞에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둘 다 이렇게 빨리빨리 계약해놓고 좀 더 빨리빨리 하겠다. 물론 시장에서는 그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현금화 그 운용이 잘 안 되는 걸 우려는 하지만 메타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는 뒤처져서 지는 게 더 싫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간밤에도 좀 올랐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딱 그 최근에 단기 박스권 상단에 지금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몇 번을 지금 못 넘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세 번, 네 번 네 정도. 번, 다섯 번째 시도인데 이번에는 좀 넘을 수 있을지 이게 이래서 내일 실적 발표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200 못 간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근데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지금은 다시 상대 강도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 신호다라고 봤는데 반면에 DA 데이비스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장은 오히려 구글, 브로드컴과 같은 새로운 대체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광섬유, 광트랜시버와 같은 다른 AI 유망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그 $200를 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주가가 변동성을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어웨이브가 그 다음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간밤에 또 주가가 급반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블루아울 쪽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지다가 다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루아울이랑 소프트웨어 쪽이 괜찮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어웨이브 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매출 전망치는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구축 수준이다. 결국에는 코어웨이브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그걸 확보를 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지니까 지난 분기 실적에서 확싹 주저앉았는데 근데 이 한 분기가 지나고 나서 앞으로의 전망은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블랙엘에서 루빈으로 전환될 때 GPU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우려들을 시장에서는 궁금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둘 다 차트가 엔비디아랑 코어웨이브가 뭔가 좀 딱 그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이번 주와 앞으로의 AI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최근에 6,650억 달러까지 컴퓨팅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반 줄인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니까 엄청난 수요를 예고했다라는 점에서 이러면은 다시 오픈 AI 수혜주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엔비디아랑 코어웨이브한테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오라클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또 관심이 좀 쏠리려나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 네. 시장이 왜 약간 희망의 루를 지금 돌리는 건가? 근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너무 쏠렸잖아요, 지금. 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다 광학.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거 좀 과하다라는 측면의 분석도 지금 조금씩 나오면서 수급에 계속 이동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럼 오픈 AI도 정말 그 2배 이상의 투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천억 달러 규모 네. 정도면은 괜찮고 뜯어보니까 이 정도 수요도 훌륭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모르겠다. 흘러갈 때가 있어요. 어렵네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큰 판에서 봤을 때는 네. 금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S&P 500이 여기 더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실적이 엄청 좋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좋다는 애들 쪽으로 쫙 쏠려갔어요. 그러면 S&P 500이 좀 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누르고 안 좋다는 애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지수는 박스, 금리도 박스. 근데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건 다시 좋아 보이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블럭받기 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중요한 것도 샌디스크가 급락했는데 주가가 뭐 급락이라고 보기에는 또 급등할 때는 두 자릿수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 샌디스크 지금 차트와 마이크론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사실 고점에요?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요 고점에서 뭐 한 100만 원 간다, 뭐 20만 원 간다 이러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급락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는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30년 동안 같은 전략을 고수했던 회사다. 낸드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그런데 뭐 웨스턴 디지털은 그럼 샌디스크를 왜 팔았겠냐? 그래서 요거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매도에 나선 것이다. 웨스턴 디지털이 왜 갖고 있는 샌디스크 판다 그랬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낸드 사이클이 어쩌면 조만간 정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너무 큰 벽이라는 게 이들의 공매도 리서치의 핵심이에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해자는 항상 다른 기업들이 클 때 가만히 냅두다가 한 50% 정도 매출 총이익률 됐다가 그때부터 이제 삼성이 가격을 내리거나 해서 막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뭐 병목 현상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 또한 가격을 조금 낮출 수도 있는 요소여서 이게 좀 이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좋다고만 밀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탈바꿈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이런 거에는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네. 댓글창에 우리 명성님의 시황 정말 전문적인데 알도 같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화가 난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화내실 필요 없어요. 원래 인생은 다 불공평한 거예요. 저도 항상 명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불공평한 인생 타박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좋아지시라고 저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몸에 좋은 건강한 고르쇠물 요거 이제 챙겨서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사리원 요 이제 70년 전통의 불고기로 유명한 사리원의 양념 불고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맛이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사리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 사리원 양념구이 3+1 4팩에 최초로 3만 원대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양념이 상당히 달콤합니다. 밥 없어요 밥? 너무 맛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막 떠들었잖아요. 새벽에 막 일한 다음에 막 떠들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딱 들어오니까 난리 스파이크가 빡 혈당 스파이크 빡 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달콤한 그런 양념. 아이들이 맛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말 필요 없어요. 사리원이에요. 사리원이니까 몸에 살이 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념을 여기다가 따뜻한 밥에 상추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노릇하게 구워서 쌈채소와 같이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는 사리원의 양념구이 4팩 3팩에 한 팩 더 드리는 구성은 3만 원대 준비했고요. 지금 우리가 밥 없이 먹으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고르쇠 달콤한 달콤하고로 오리지널 울릉도 고르쇠 수액 100%. 고르쇠 나물 뭔지 알아요? 저 고로쇠 나무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고르쇠 나무에서 거기서 한 방울 그러니까.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 이거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드실 때는 저희는 이제 컵에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뭐 하나 다 드셔도 되고 일상에서 가볍게 오, 마실 수 있고 무가당 맛이구나. 무향료 무색소 이게 가당이 된 게 아닌데 또 달달한 거예요. 아니 이게 향이 약간 그 약재향, 나무향 나무향 이런 게 나죠? 있거든요.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따뜻하게 저는- 먹으면 안 되나? 저는 그래서 약간 좀 거부감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약간 건강해지는 건강해지는 느낌. 느낌이죠. 맞아요. 정확히. 이게 건강한 만큼 10팩에 2만 원대. 10팩에 2만 원대는 되게 저렴한 가격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거 용량이 하나에 200ml예요. 꽤 많고 10팩, 20팩, 30팩으로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맛도 챙기시고 오늘은 산프라딜에서 두 가지 챙겨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